네.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보는데요. 그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뭐 간단한 사례 있죠. 그 175페이지요. 175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그 제목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그래서 이 제목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요 부분은 결국에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그 갑이 이제 그 366조 상의 이제 법정지상권을 이제 취득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건물 양수인 이제 을에게 법정지상권에 이제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신의층 문제로 풀었었는데 관법지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법지라는 거는 예컨대 이제 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등 처분 행위로 이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 이제 그런 사안인데, 지금 보시면 대지와 미등기 건물을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미등기 건물만 양도를 했죠. 근데 양수인 을도 결국 건물에 대한 등기를 못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건물의 그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잖아요. 비록 이제 미등기 양수인 을이 건물 철거 청구의 피고 적격은 되지만, 이거는 특수한 문제지만 여전히 대지와 건물이 갑소유인 것이기 때문에 관법지 문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냥 법정지상권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판례 사안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냐면 왜 그런 사안이 있죠.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이제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다라는 그 요건 관련해서 그런 판례가 있죠. 왜냐하면 똑같이 갑인데 그 대지와 미등기 건물을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본 사안과는 달리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통째로 을한테 양도한 사안이 있죠. 그리고 양수인 을은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역시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격려하지 못한 사안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대지는, 그러니까 원래 대지와 미등기 건물이 갑의 소유였다가 통째로 을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매매로 인해서 대지는 을 소유가 되고 건물은 여전히 갑 소유죠. 따라서 그렇게 됐을 때 매도인에게 그러면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판례가 있었죠. 그런 판례와 조금 지금 혼동될 수 있는 그런 사안 같아요. 거기서는 통째로 양도를 했는데 여기서는 대지와 미등기 건물 중에서 미등기 건물만 양도한 사안이에요. 따라서 여전히 그 대지와 건물은 여전히 갑소유라는 거죠. 사안이 다르죠. 그럼 아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판례 사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대지와 미등기 건물을 통째로 양도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등기 건물은 여전히 갑 소유고 대지는 을 소유다. 그렇다면은 매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관법지를 인정할 수 있느냐? 판례는 부정을 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형식적으로만 지금 소유자가 달라진 거죠. 근데 결국에 그 건물을 실질적으로는 을에게 처분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판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실익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의 어떤 그 점유와 사용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관법지 인정할 이유가 없죠. 또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했다. 그렇다면은 관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사안에서 만약에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인도한 매도인 갑에게 그냥 계속 건물에 대한 등기 명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매도인에게는 관법지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엔 전부 다 매도해 버렸잖아요. 어차피. 따라서 매도인한테는 관법지 인정할 이유가 없다. 이제 그런 판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판례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366조의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 그다음에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이제 대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그 사안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봤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셔서 17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의 법원행시 문제죠. 자, 제목이 관법지인데 사안이 다소 이제 길지만 결국에 핵심은 이제 그거 하나입니다. 결국에 관법지에 대해서 결국에 뭐냐면 처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하는데 압류, 가압류, 강제 경매 그런 과정 속에서 토지와 건물 동일인 소유 판단의 기준 시점이 언제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채권의 취소권에 관한 2016년도 법행 사례에서 동일인 기준에 관한 대법원 전합 판결이 있다고 했었죠. 근데 그 샘플 답안에서는 조금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서 좀 자세하게 소개된 부분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를 보시면, 자, 갑토지에 대해서 2001년도 3월 달에 A 명의의 소유 등이 맞춰져 있고, 갑토지 위에 을 건물이 있는데, 을 건물은 B 명의의 보존 등기가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갑토지는 A 거고요. 을 건물은 B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그 상황인데, 근데 B, 을 건물의 주인은 B죠. 그 B의 채권자인 C가 2004년도 12월 달에 을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가압류 등기, 이 부분이 바로 그 전합 판결의 포인트가 되는 그 기준 시점이 되는 거죠. 일단 가압류 등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가압류 이후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맞춰진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D라는 사람이 자, 이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시점에 D라는 사람이 새로 등장해서 갑토지와 을 건물을 모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D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이 부분이 이제 혼란을 주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 시점에 D에 가서는 토지와 건물이 D에게 동일하게 귀속이 되죠.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가려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가압류 등기를 마칠 때는 2004년도 12월에 을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마칠 때 을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냐면 B고요. 갑토지에 관한 소유자는 A죠. 그래서 가압류 등기를 마칠 때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D가 강제 경매 절차 진행 중에 토지와 건물을 모두 다 매수해서 딱 그 시점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D로 동일합니다. 어느 시점이 기준이 될 것이냐. 그래서 결국에 을 건물이 E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E한테 매각이 되었고, 그랬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E가 또 을 건물을 F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F가 건물에 대한 최종 소유권자가 돼서 갑토지의 소유자가 지금 D죠. 강제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전부 다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그 D가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 D가 건물 소유자 F를 상대로 역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걸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서는 결국에 그 강제 경매 절차 진행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관습법상 366조가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강제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그래서 그 당시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절차상 매수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는데, 그렇게 취득할 사람이 누구냐면은 경락인 2죠. 근데 경락인 2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F에게 매매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E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F는 그 여기서는 이제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했을 뿐 187조 단서에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 절차도 필요한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F는 이에게 관법지 그 이전 등기 절차를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자에게 대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대지 인도를 요구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 2가 관법지를 취득해야 된다라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1번의 문제점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2번에 로마자 2번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그래서 거기에 그 로마자 2번의 관법지 성립 여부에서 아라비아 숫자 성립 요건에 그 외괄호 2번 있죠. 사례의 경우에서 자 보면 D가 갑토지와 을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던 중 강제경매 절차에서 E가 을건물을 매각받았으므로 E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될 것인데 그 E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F가 법정지상권을 D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좀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술이죠. 그리고 이미 지금 아직은 그 건물 소유자 동일 기준 시점을 D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 가압류 시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지금 아직 그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이미 단정을 했어요. D가 갑과 토지 건물을 갑토지와 을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던 중에 이미 그 소유자 동일 요건이 맞추어졌다라고 이제 다 단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술이고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당히 이제 그냥 문제의 제기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번에 F가 관법지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앞에 경락인 E가 관법지를 취득했다면 그 건물을 양수한 F가 관법지의 그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느냐 그렇다면은 대지 소유자 누구죠? D에 대해서 신의칙을 원용하면서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에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173페이지에 로마자 3번 가압류 내지 압류가 있는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이 결국 문제의 핵심인 거죠.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판례는 이제 전압 판결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매각대금 완납 당시가 토지와 건물의 그 소유자 동일성 판단 기준이라고 했지만 이번에 전압 판결로 결국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를 따진다는 쪽으로 전압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더더욱이나 뭐 D가 그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요건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법지를 취득한다는 것은 틀린 것이죠. 사실 그 부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 판례를 아까 2016년 법행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간략하게 된 부분을 지금 이제 거의 풀로 실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판례들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의 키워드들을 추출을 하셔서 뭐 화살표, OX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언어로 다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판례가 이제 풍부해지면은 그 자체로 고득점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시험장 가서 원칙적으로는 사안 포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안 포섭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뭐 아예 단정적으로 이제 학원 강사분 같은 경우에는 판례만 잘 쓰면 합격이고 그 사안 포섭을 잘하는 건 고득점 합격인 것이다. 그래서 사실 사안 포섭을 그렇게 자세하게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판례만 잘 어떤 그 문제 상황에 적합한 판례만 풍부하게 서술을 하면 그 사안 포섭은 좀 간략하게 하셔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판례의 풍부한 서술이 법원직 시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판례를 보시면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 경매로 인해서 이제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결국에 세 번째 줄에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네 번째 줄에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주로 언제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시가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때죠. 그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 두세 개 판례를 묶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왜 그러느냐?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근거 제시가 풍부할수록에 이제 가점이 되죠. 조문의 근거, 뭐 이론상 근거, 정책적 근거 그런 것들이요. 자, 그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이루어져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소유권 취득한 제3 취득자는 그의 어떤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거는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민사집행법 144조 1항 2호에 보시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여기서 매수인은 경락인이죠.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등기는 매각대금 완납 시 직권으로 말소가 촉탁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들어간 그 소유권 등기는 말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각대금 완납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이 문제 맥락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런 고유한 문구들은 집어넣으면 굉장히 이제 좋은 심정을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압류. 그러니까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이런 이유로 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때인데 사안은 가압류 등기가 맞춰져 있죠. 따라서 한편 경계결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 가압류의 법리는 가압류가 강제경매 개시 결정으로 인해서 본압류로 이행이 되었다. 그러면은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에 포섭이 돼서 당초부터 넘기시면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 같은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가압류 시점으로 이제 이전을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174페이지에 이 사안처럼 가압류가 있고 본압류로 이행이 된 경우에는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지상 건물의 동일인 소유 요건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판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근거, 결국에 판례상 근거이기도 하고 판례를 평석하는 그 판례 연구자들의 근거이기도 한 것이 3번 검토에 나오죠. 자, 만약에 기존의 판례 입장대로 검토 첫 번째 줄에 그 부동산이 매각될 당시에, 즉 매각대금 완납 시에 그 동일인 소유 기준을 이제 살펴봐야 된다라는 입장에 따르면 부동산 가압류 이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한 법정지상권 성립을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경매 중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에게 속하였다는, 아까 D 같은 경우를 말하죠. 경매 중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에게 속했다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용인해야 한다라면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분명히 가압류할 당시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그 가압류권자는 장래에 그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자기의 이해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데 가압류 당시에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서 사안처럼 관법지의 예상을 전혀 못했는데 강제경매 절차 진행 중에 우연히 D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딱 그 사람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소유가 되었다라는 우연한 사정, 예측할 수 없죠. 그거에 따라서 관법지를 인정한다면 가압류권자는 불측의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변경된 그 대법원 판례 견해가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안의 해결은 보시면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2004년도 12월 10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2004년도 12월 10일 당시에 토지의 소유자는 A였고 건물의 소유자는 B였거든요. 따라서 관법지를 취득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E는 관법지를 취득 못하고 F도 뭐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라는 게 아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철거민, 토지 인도 청구가 용인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대법원 전합 판결인데 결국에는 요 판결이 이제 2년 뒤에 법원 행시에 또 이제
관련 논점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소유자 동일성의 의미에 대해서 판례를 3개 정도 묶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그 보충 판례 자료 보시면 지금 전압 판결은 저희가 봤죠. 그 부분 따라서 다시 결론을 말하면 이제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나 지상건물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그 관법재상 토지, 건물, 동일인 소유 요건 판단하는 기준 시점인 압류나 가압류 효력 발생 시라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것과 비교할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다음 판결에 그 자료에 보시면요. 2013년도 4월 11일 2009-62059 판결이 있죠. 이거는 좀 특수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보시면 자, 압류나 가압류가 있었어요. 토지나 건물에. 근데 그 이전에 압류나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도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던 거죠. 근데 강제 경매가 됐어요. 그럼 강제 경매가 되면은 매각 부동산 위에 저당권 모두 소멸하죠. 그래서 저당권이 소멸했습니다. 요랬을 때 강제 경매가 되었기 때문에 관법지를 봐야 할 텐데 이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동일인 소유 요건 충족 기준 시점이 언제냐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라는 겁니다. 좀 특수한 사안이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한 중간쯤에 보시면 그 밑줄 그은 부분 보시면 되죠. 나아가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앞부분은 앞에 본 판례고요. 나아가서 자, 이렇게 그 저당권이 앞에 압류나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있다가 강제 경매로 인해서 저당권이 소멸한 이런 특수한 사례에는 자, 저당권 설정 이후의 시점, 저당권 설정 이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자 동일성 그 요건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면 아까 가압류권자와 비슷한 입장이죠.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가? 그러면 나중에 뭐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있겠군. 또는 지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니까 뭐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겠군.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평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라는 외부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당초에 파악하고 있던 것보다 부당하게 높거나 떨어진 가치를 가진 담보를 취득하게 되는 예상치 못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관법지의 성립 여부를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관법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당권은 임의경매이기 때문에 366조의 법정지상권이고 관법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강제경매 사안인데 관법지에 있어서 소유자 동일요건 판단 기준을 저당권 설정시로 독특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이런 특수한 그 사례에서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에 지금 밑줄 그은 부분이 결국에 저당권 설정시로 보는 그 이유를 적은 겁니다. 아까 가압류 당시에 담보가치를 평가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경매 중에 D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관법지를 인정해버리면은 예측 못한 피해를 본다는 것과 거의 같은 논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이 판례를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그냥 저당권이니까 366조로 해결하면은 결론 쉽게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드시죠. 근데 실제로 그런 평석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쩌면 평석이고요. 그래서 이 판례를 같이 이제 묶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판례와 같이 이제 상기하실 게 아까 보았던 그 사행의 취소에 관한 판결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토지와 건물이 함께 양도가 되었었다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인해서 건물에 관한 이제 소유 등이 말소가 되었죠. 그랬을 때 바로 그것이 그렇게 건물에 관한 소유 등이 말소가 된 것이 관법지에 있어서 그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행위 취소 이전에는 건물과 토지가 모두 을에게 동일했었는데
이것이 매매 등으로 인해서 건물과 토지의 소재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상대적 효력 따라서 채권자와 수익자 간에만 사행의 취소와 일탈자산 회복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건물이 직접 채무자가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이 세 판례를 연결해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착각을 유발하는 이제 그런 사안이었죠.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는 아까 봤고요. 17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무관 문제인데요. 자, 아까 이제 요 앞에서 본 짤막한 사례하고 좀 비슷한 구도의 사례 같은데, 자 보시면 피고는 갑으로부터 갑 소유의 대지 및 갑 소유의, 왜냐하면은 갑이 그 지상에 신축한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갑 소유죠. 그것을 함께 매수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판례랑 거의 같은 사안이죠. 그러니까 대지와 미등기 건물을 전부 다 통째로 양도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매각대금 완납한 경락인이 있습니다. 그 대지에 대한 경락인이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그 피고를 상대로 이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거죠. 그때 피고가 대지에 대해서 나 법정 지상권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안을 보시면요. 자, 뭐 선어주를 내외로 설명하라고 했는데, 자, 아까 그 강제경매 당시에, 자,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한가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통째로 대지와 건물을 이전한 다음에 강제경매 절차가 이루어질 당시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자는 피고죠. 근데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여전히 갑이죠. 따라서 강제경매 절차 당시에 건물과 소유권이 동일한 기속이 되지 않았죠. 따라서 그 건물을 양수한 피고는 관법주의를 취득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그렇게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통째로 양도한 매도인에게 관법주의를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따라서 법정지당권이 있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판례가 두 개가 중복되어 나왔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고사안이니까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담보물권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이제 결국에 그 최근 2, 3년 동안에 이제 그 중요한 판결을 가지고 나온 그런 사안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상세히 보려고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어차피 그 최근의 동향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할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담보물권 파트에서는 쭉 넘어가셔서 잠깐만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담보물권 파트에서는 186페이지 유치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치권. 유치권도 2013년도였던가요? 13년도에 법무사에 나왔었고 바로 이제 2015년도에 또 사무관 문제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당해년도 또는 1년이나 2년 뒤에 이 시험에서 나온 사안이 또 다른 시험에 이렇게 호환되어서 나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좀 아셔야 되겠고요. 자, 186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러면은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320조인데요. 요건 사실이 뭐냐면 결국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것, 그리고 그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을 것, 또 변제기 있을 것. 그래서 결국에 그 결련성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치권인데요.
예. 자, 그래서 보시면 결국 이 논점에서는 그 사실관계의 또 순서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 압류의 효력과 유치권의 관계가 이 문제의 핵심 논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186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양괄호 1번의 문제의 소재 있죠. 보면 세 번째 줄에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91조 2항에 따라서 소멸을 하는데 유치권 같은 경우에 최선순위 저당권 뒤에 성립한 유치권이 매각으로 소멸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그 압류 효력이 발생한 시점과 유치권과의 그 선후 관계. 왜냐하면 그건 왜 보냐면 압류를 하면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있죠. 그럼 그랬을 때 압류 이후에 뭐 채권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점유를 이전받아서 유치권이 결국에 성립한 것이 압류 효력 발생 시점 이후라면 그런 것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채권과 목적물의 관련성이 있죠. 그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이라고 했을 때 예컨대 뭐 건축자재대금 채권 이런 것들은 과연 그 건축물, 그 건물과 그 채권과의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한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의 순서를 한번 보시면요. 갑이요. 을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X부동산은 을 소유고요. 거기에 갑이 저당권자입니다. 자, 그랬는데 병이 X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자다. 따라서 그 건물 자체, 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채권자라고 한다면 채권과 목적물 간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직원을 통해 점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줄에 갑이 2010년도 11월 달에 저당권에 기초해서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한 두 줄을 밑으로 내려가서 그 위 경매 신청에 기해서 2010년도 11월 3일 날 이틀 뒤네요. 이틀 뒤에 경매 개시 결정과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압류 효력이 발생을 했겠죠. 그런데 그 바로 전에 기입등기 맞춰지기 하루 전에 정이라는 사람이 건축자재대금 채권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순서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X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무란 사람입니다. 2011년 5월 달에 낙찰받은 다음에 아까 병 쪽 그 인테리어 대금 채권자라는 병이 보낸 직원을 내쫓고 병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점유의 침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을 하죠. 예, 그래서 유치권이 소멸된 그런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쫓아낸 다음에 무가 병, 인테리어 대금 채권자 병과 공사 그 건축 자재대금 채권자인 정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라는 거죠. 각각이 그래서 유치권 주장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과 정 같은 경우에 유치권 성립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한 그 성립 요건상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아까 병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이 내쫓겼죠. 따라서 점유의 계속이 이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 같은 경우에는 건축 자재대금 채권자죠. 정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건축 자재대금이라는 것 자체가 채권과 목적물의 그 결련관계 요건을 충족하느냐라고 해서 점유의 요건, 결련관계 요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류의 처분금지 효와 유치권의 그 관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187페이지에 양괄호 2번 압류의 효력과 유치권의 관계다. 그래서 외괄호 1번에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이 있다면 그것으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왜냐하면 압류의 처분금지효라는 게 있죠. 자,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뭐냐면 자, 그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민지법 91조 5항에 따라서 그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자, 경매 개시 결정 기입분기가 경료가 되어서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유치권 취득을 했다. 그럼 그것을 유치권 취득을 어떻게 했냐면 점유가 이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점유가 이전되어서 유치권 취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 처분금지효의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느냐, 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범위는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유치권 취득 시점이 그 앞에 근저당권이 있어가지고 근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 취득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병과 정이 전부 다 점유를 시작한 것이 2010년도 지금 압류 효력 발생 시점은 2010년도 11월 3일입니다. 그때 이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분기가 이루어졌는데 병이 점유를 시작한 것은 2010년도 10월 경이고요. 정이 점유를 시작한 것은 2010년도 11월 2일. 그러니까 압류 효력 발생 시점 하루 전입니다. 따라서 압류 효력 발생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압류의 처분금지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처분이라는 거 있죠. 압류의 처분금지라고 할 때 처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권리 변동 행위죠. 어떤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하는데, 사실 점유의 이전이라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실행위는 엄밀하게 말하면 처분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아서 유치권 취득했다면 법리적으로만 말하면은 그것은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금지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약간 정책적인 어떤 그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판례를 보시겠지만 만약 그런 식으로요. 만약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을 해서 유치권 취득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그 매수인이 매수할 때 그 매수 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는 자료들이 뭐 현황조사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쓱 점유를 이전해 버리면 이 유치권의 부담은 이러한 그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경매 절차의 어떤 신뢰를 현저해야 하는 거죠. 매각 물건 명세서는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치권이 있더라. 그렇다면은 경매 절차의 어떤 신뢰와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유치권이 신고가 되면 매수 신청인이 유치권의 존재를 알게 되죠. 그러면은 값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매수 가격의 하락에 초래되기 때문에 결국 경매라는 것은 책임 재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를 해서 채권자 만족을 얻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민사집행제도의 취지에 심각한 어떤 그 저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그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점유 이전이라는 사실행위를 처분금지효에 걸린 처분행위를 보자라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 판례와 이제 관련해 가지고 압류 같은 경우에는 그러는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가 이제 경료되어 있을 뿐 가압류 이후에 점유를 이전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아직은 가압류만으로는 현실적인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가압류 이후의 점유 이전은 원래 그대로 돌아가서 사실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판결에 따라서 우선은 병과 정의 그런 점유는 압류의 처분금지의 저촉은 안 됩니다. 저촉은 안 되고 이제 다른 부분에 걸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병이 유치권에 대한 항변으로 무액에 대항할 수 있느냐? 아까 병은 뭐냐면은 중간에 이제 그 경락인 무가 직원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유치권에 관한 항변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유치권자 그 첫 번째 유치권자의 점유는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 조문을 보시면 328조를 보시면요. 328조를 보시면 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이라는 제목 하에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유라는 것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이루면 유치권이 소멸하죠. 그래서 소멸된 겁니다. 소멸됐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은 점유가 침탈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 192조로 한번 가보시죠. 점유권 파트의 조문인데 192조 2항에 보시면 자,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단서.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 204조의 규정은 점유 회수의 소죠. 20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점유를 회수하면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유치권을 상실했어도 점유 회수의 소를 통해서 점유를 회복을 하면 유치권도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걸로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똑같은 그 사례에 관한 판례에서 2011-72-189를 보시면 판례는이라고 해서 그 세 번째 줄 끝부분에 자, 점유 침탈로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 소멸했습니다. 그랬을 때 유치권자가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서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은 사안의 경우에 지금 무가 병을 쫓아낸 것이 2011년 6월 15일입니다. 그때 결국에 병은 점유를 상실해서 유치권 소멸을 했죠. 그런 다음에 아직 그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해서 점유를 회복하기 이전인데 무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죠. 그럼 아직은 그 병은 점유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치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이죠. 정은 건축 자재대금 채권자던가요? 그 정은 유치권 항변으로 무액에 대항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그 부분을 보시면 자, 우선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이제 그 건축 자재대금 그 채권이라는 것이 결국 채권과 목적물 간의 그 결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에 이것은 아까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자는 건물에 직접 이제 그 어떤 투입을 한 것인데 이것은 결국에 매매대금 채권일 뿐이지 않습니까? 이런 매매대금 채권도 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선 그 참고로 보시면 도급 쪽에 666조를 좀 보실까요? 네. 그 부분 조문도 만약에 이제 그 조문도 언급을 하면서 문제의 제기를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66조 제목을 보시면 수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의 입법례에 따르면 지금 그 건축 자재대금 채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666조와 같은
이러한 어떤 그 저당권 제도를 이용해서 보호하고 있다고 해요. 외국의 입법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건축자 재대금 채권자는 수급인도 아니죠. 이런 분들은 또 어떤 민법 조문으로 이제 보호하는 그런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유치권으로 그런 보호의 공백을 메꿔줄 수 없겠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의 소재로 넘어가시면 188페이지에 자, 그렇다면은 채권과 목적물의 결련성이 있죠.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 무엇이냐. 관하여 생겼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는 이원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물 자체로부터 직접 발생한 경우. 두 번째,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 또는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결련성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이런 이원설에 따라서 건축 자재대금 채권과 같은 그런 매매대금 채권의 일종이 1번이나 2번에 해당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외국의 입법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도급에 관한 666조의 그 저당권 설정 청구권처럼 그렇게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과연 유치권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판례는 부정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건축 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판례 두 번째 줄에 건축 자재대금 채권은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무 같은 경우에는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항변으로 보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가번을 봤고요. 문제 나번. 만약 귀하가 병은 누구냐면은 인테리어 채권자죠. 그래서 점유를 상실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 부분으로부터 조언을 요청받았다.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아까 이제 문제 가에서 이미 해답의 실마리가 나왔죠. 그래서 188조에 보시면 결론 부분에 무가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병은 점유회수의소를 반소로 제기해서 점유를 회복한 후에 유치권을 이제 항변으로 제시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근거 판례는 첫 번째 판례 보시면 아까 그거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하고 204조에 따라서 점유회수의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점유를 회복하면 된다. 그래서 민법 192조 2항도 적시해 주시고요. 그렇게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부활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점유 침탈이죠. 그래서 204조 1항 보시면 점유의 침탈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침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 지금 그렇죠. 결국에는 이 사안에서는 의사에 기하지 않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겼기 때문에 점유의 침탈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328조에 따라 유치권 상실을 했고 그래서 점유회수의소를 제기해서 점유를 회복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점유회수의소는 그 기간 제한이 있죠. 그래서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판례는 이 기간을 출소기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점유를 침탈당한 날은 2011년 6월 15일이죠. 그때부터 1년 이내에 점유회수의소를 반소로 제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재대금 채권에 관한 결련성 문제는 아마 뒷부분에 한 번 더 논점이 나올 거예요. 논점이 나올 건데 아까 이제 그 압류의 효력과 유치권의 관계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한 그 보충 판례를 보시면 그 이제 자료실에 올려드린 부분을 보시면요. 아까 설명을 한 그런 판례이긴 합니다. 판례긴 한데, 자, 거기 관련 판례들을 쭉 이제 제가 3개 정도 엮어놨는데 다시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 근저당권 설정 후에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적급. 아까 그 사례 풀이에 나왔던 그 판례죠. 그래서 2008-70763이요. 자, 민지법 91조 5항 나와 있지만 아까 이제 그 처분 금지효에 저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 이후에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점유를 이전받으면은 처분금지후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 주장할 수 없지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한 경우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후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비록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이라면은 그러한 그 유치권 취득 시기가 앞에 있는 근저당권 설정 후라고 하더라도 무관하다라는 판례 아까 보셨고요. 이 판례만 좀 더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례 보세요. 자, 도급 관련 사안인데, 자,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해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있습니다. 그런 수급인이 있는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 즉 압류 효력 발생 전이죠. 그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어요. 그럼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경계결 기입 등기가 맞춰져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공사의 완공이 압류 효력 발생 이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은 점유 이전이라는 사실행위는 압류 효력 발생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유치권을 내세워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점유 이전이 경계결 이전이었지 않느냐? 이 판례도 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점유 이전이나 채권 성립이나 둘 중에 하나라도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발생하면은 결국에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가 없게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민법 320조로 출발하고 있죠. 자,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을 하는데 유치권이요. 자, 아까 이제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 취득한 경우에는 처분금지호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 밑줄 보시면 이렇다 하더라도 점유 이전받은 것이 경계결 기입 등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공사를 완공을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대금 채권 취득했다. 결국에 유치권 성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압류 효력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 취득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결국에 점유의 이전, 채권 취득, 채권 성립 둘 다 구비해야 유치권을 취득을 하는데 유치권 취득이라는 것이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점유 이전이 압류 효력 이후이건 채권 취득이 압류 효력 이후이건 동일하죠. 그렇다면 결국 압류의 처분금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례, 부동산에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 취득한 경우에 가압류의 처분금지에 저촉이 되느냐, 소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와는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밑줄 그은 부분 보시면요,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처분행위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거기에 정의가 나오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서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권리변동 행위라는 거죠. 그런 것이지 점유의 이전은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그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앞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경계결 이후에 점유를 이전을 하면은 처분금지효에 반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적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압류 효력 이후에 점유를 이전을 하면 그 매수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는 뭐 매각물건 명세서라든가 현황조사 보고서에 기재되지도 않은 유치권으로 나중에 어떤 그런 그 유치권이 결국에는 매수인에게 부담이 이전되기 때문에 경매 절차의 공정과 신뢰가 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매수 가격의 즉각적인 하락이 초래되기 때문에 결국에 경매 절차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를 해서 채권 만족에 신속한 실현을 도모하겠다라는 민지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처분행위로 본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압류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은 압류 등기와는 달리 현실적인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이라면은 그냥 원칙으로 돌아가서
점유의 이전은 사실행위로 보지 않는 그 점유의 이전은 사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압류의 그 처분 금지에 저촉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에 유치권을 대항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판례를 이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 게 186번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 189번 사례가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 좀 제하고 이제 중복되지 않는 부분 위주로 볼 텐데요.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